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79분간 모두 발언을 하며 계엄은 평화적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차출론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행위, 관세 문제 대응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정치권의 견제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로 실종된 50대 작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속에 대피령이 다시 내려져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에도 예외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형사재판 첫 공판 기일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공소장까지 지적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섰던 곳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열흘 만에 자연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는데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고 재판부가 피고인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언급하며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과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고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직접 모두 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장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군경 관계자 등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내용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단과 수시로 소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 중간 직접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를 향해선 검찰의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논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1일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 혐의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 입장까지는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피소인은 법정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까지 경호차를 타고 구속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첫 공판 시작부터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언론사에서 다시 법정 촬영을 신청할 경우 질서 유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은 법원 인근에서 열린 집회 시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구속 취소에 이어 촬영 불허 결정으로 잇따라 논란에 휘말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김성훈 경호차장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닿진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근접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특수단은 최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별개의 혐의에는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한번 김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가 인공지능 AI를 주제로 첫 일정을 소화하며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로 민주당의 적통임을 드러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년층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첫 외부 공식 일정은 AI 스타트업 방문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는 출간 저서를 통해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며 대선에서 반헌정 세력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진영의 판을 키워야 한다며 보수진영과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특히 경남 봉하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꿈을 재차 상기시켰는데 자신이 민주당 적통임을 부각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통령님과 함께 꿈꾸었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오며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엔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전반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경선전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의 3파전으로 이재명 1급 체제란 전망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주자들의 막판 출마 선언과 본격 표몰이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심판론을 출마 일성으로 내걸었고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적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 이재명 예비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캠프 개소식은 총괄 상황실장으로 합류한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은 물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예비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꽃게발이 더 이상 안 돼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으로 가 박정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정신을 소환하며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후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를 직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시 후보에 빗대며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권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1차 4인 컷오프에 들기 위한 표심 경쟁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작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관세 문제 대응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해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대응이 한 대행 본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 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대행이 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주자를 정하는 당내 경선의 후보자 등록 절차를 오늘 각각 마감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루만 경선 후보 접수를 받는데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여하는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국민의힘에선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22일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될 예정입니다.
광명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는데 붕괴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보강공사 인원을 투입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붕괴 사고 현장에 굴착기가 투입돼 비에 젖은 흙을 퍼냅니다. 소방당국은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주변 시설물 등을 치워가며 조심스럽게 진입로를 확보하고 수색을 이어갔지만 비까지 내리며 집안이 내려앉아 난항을 겪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위험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주변 위험 요인들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실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진입할 장소가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고립됐던 20대 굴착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지만 시공사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고 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2차 사고 위험으로 정부의 퇴거 명령에 따라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12가구 주민 38명은 갑자기 이재민 신세가 돼 친척 집이나 숙박시설에 머물며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곳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아직도 지금 빨리 상황이 해결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내사에 나섰습니다. 붕괴 우려 속 보강공사를 위해 작업자를 투입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입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복화심에라도 흔히 얘기하는 지방 탐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시공사 포스코 ENC 등을 상대로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앞 도로에서 집안 침하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시 서부도로사업소는 현장 조사 결과 아스팔트가 밀려 주변 도로보다 2cm가량 낮아진 것으로 도로 파임이나 땅 꺼짐 현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포장을 마치면서 부근 도로 통제도 해제된 가운데 관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대형 땅꺼짐이 생겼던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이틀 동안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난 것까지 합치면 벌써 10차례 넘게 발생해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현장에 다 적용되진 않아 사고 위험은 여전합니다. 김종우 기자입니다. 굴착기로 땅속 빈 곳을 찾는 동시에 굴착 과정에서 부서진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새벽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생긴 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지나갈 곳을 파놓고 복공판으로 덮은 바로 옆입니다. 지름 1m가 안 되는 징후가 먼저 포착된 뒤에 땅꺼짐이 계속 진행됐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파고 들어가자 땅은 더 크고 깊게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수관이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굴착기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칠구 쪽에 이런 하수관 쪽인가 이게 좀 끊어져 있고 이랬다더라고요. 하루 앞서 300m 떨어진 대형 교차로에서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땅꺼짐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박스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부서져 빗물이 오랫동안 새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진 거로 보고 긴급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 공사장 구간 근처. 이 일대에서만 벌써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지난해부터 땅꺼짐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했지만 땅꺼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공사장 근처 땅꺼짐이 잇따랐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책이 다 적용되진 않은 상황이라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지난 3월 말 발생한 또 다른 주거침입 절도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천만 유튜버 찌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찌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조종사 2명에 이어 관련 부대 지휘관 2명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다투던 부부가 아파트 27층에서 함께 떨어져 숨지고 10대 딸은 목을 다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운전 사실을 부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탈모 예방 효과 등이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192건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내려집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모임을 하면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식사비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해 죄질이 나쁜 데다 10년 이상 함께한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조금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도 나왔듯이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과 남편은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더 조심하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의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이폰 관세에 대해서도 배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누구도 해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중희 특파원, 우리나라 업계에 큰 관심사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품목이 있는지 기자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는 이 부품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예외 조치를 적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m looking at something to help some of the car companies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자동차 회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포함될지 또 어떤 조치가 검토 중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이전에 발효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폰에 대해서도 관세 예외 조치를 시사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 관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마음을 바꾸진 않지만 유연한 사람이라며 애플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나올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팀 쿡 CEO와 대화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에서 애플을 배려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I speak to Tim Cook. I helped Tim Cook recently in that whole business. I don't want to hurt anybody, but the end result is we're going to get to the position of greatness for our country.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을 도왔다는 건 최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일컫는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면 미국을 망치게 할까를 파악하는 것 같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견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국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히토류 제한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고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에서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아이폰도 예외가 될 수 있는지 질문해 그것은 면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 확장법에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를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는 3.6%로 18개월 만에 제일 높았고 실업률 증가 전망은 5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뉴욕지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먼저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거래일이 나흘로 단축된 4월 셋째 주의 첫 거래일을 동반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부활절 직전인 오는 18일 성금요일 휴장으로 거래일이 나흘로 짧아졌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78%,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푸어스 500 지수는 0.7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64% 올랐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관세 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진 여파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분기 매출이 150억 달러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순이익은 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5% 급증했고 주식거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관세 불확실성이 자본시장 활동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서 골드만삭스에 대한 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이 불확실성과 무역 전쟁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 기업들의 주요 의사 결정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negative investor sentiment priced into the market right now. My firm likes to track a number of different what we call crowd sentiment polls, and what we've seen are truly historic levels of extreme pessimism. 이런 가운데 미국 소비자들의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6%로 지난 2023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예상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3.6%로 2월에 3.1%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시간대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뉴욕 여는 조사에서도 이런 결과가 또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소비자들은 1년 뒤 실업률이 더 높아질 확률을 44%로 평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실직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15.7%로 최근 1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득 증가 기대치는 2.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이런 결과가 최근 트럼프의 관세 등 무역 정책과 경제 불확실성, 생활비 부담이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에 달러 원 환율이 야간 시간대 상승폭을 소폭 확대하며 1,422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달러 원 환율은 전장 서울 환시 종가 대비 27.4원 내린 1,322.5원의 거래를 마쳐 장 주간 거래 종가 1,424.1원보다는 1.6원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정부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엽니다. 미국 통상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반도체 등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소비자와 서비스 수출 대전이 열립니다.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해외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수출 소비재로 전시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행사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기준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합니다. 정기예금 금리 하락에도 국내 증시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 영향에 시중 통화량은 지난 1월 기준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해 4,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난 2월에도 계속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에 영양제 구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 20종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배달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 배민이 어제부터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샐러드 가게.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앱으로 미리 포장을 주문해놓고 가져가는 소비자가 많은 곳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였던 이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고 포장지에다가 수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음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포장 중개 수수료가 없는 타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직접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포장 주문을 해봤습니다. 18,000원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없던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빠지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배달의 포장 수수료는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5년간 유예하다 부과를 결정한 배민이 6.8%, 유교는 최대 7.7%,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입니다. 배달앱 측은 포장 주문도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포장 수수료의 수익을 재투자해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점주는 배달비가 없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배민은 포장 표현을 픽업 서비스로 바꾸고 포장 수수료도 중개 이용료로 바꿔서 안내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에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주한테 붙는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전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 침체 그늘이 들이운 외식업계의 업계 1위 배민의 포장 수수료 무게까지 더해지며 점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여성들만 탄 우주선이 1963년 이후 처음 발사돼 우주에 다녀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인데요.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인 등 6명의 여성이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특별히 디자인한 파란 우주복을 입은 6명의 여성이 차례로 종을 울리며 우주선에 오릅니다. 드디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우주선. 발사 뒤 고도 107km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우주 입구에 발을 디딘 겁니다. 6명의 비행사는 잠시 무중력을 체험하며 우주선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지구를 감상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floating, but the best part was when we got back in our seats after 0Gs, Katie sang What a Wonderful World. 10여 분의 우주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온 여성 비행사들. 함성을 지르고 땅에 입을 맞추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Joy. Complete and utter joy and gratefulness. Like, it makes me want to come back and just hug everyone and be like, oh my God, we're in this together. 여성들만의 우주 비행은 1963년 당시 구소련 발렌티나 테레시코바의 단독 비행 후 처음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를 비롯해 유명 팝 가수 케이티 페리와 방송 진행자, 과학자 등 이른바 잘 나가는 6명의 여성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발사장에는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 인사들도 직접 나와 감동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There's only one time that all the women are going up for the first time. You know, there will be other trips, but there's only one first time. So to be a pioneer is great. 이번 발사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11번째 유인 우주비행입니다. 베이조스와 약혼녀 산체스와의 결혼을 2달 앞두고 진행된 건데 블루 오리진 측은 이번 비행 비용이 얼마인지 또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그린란드 관련 내용을 방송한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을 맹렬히 비난하며 이 방송국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자신의 SNS에 거의 매주 60분은 트럼프라는 이름을 경멸적이고 불명예스럽게 언급해왔지만 이번 주말의 방송은 그중 최악이라고 비난하며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브래던 카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기를 바란다며 CBS는 전에 본 적 없는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며 이에 대한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상품권 스캔들로 위험수에 도달한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여전히 출범 후 최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1일에서 13일 1000여 명을 상대로 벌인 원래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1%로 종전 최저치인 3월 조사치와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이시바 총리가 초선 중의원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 엔의 상품권을 준 것이 드러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작년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친환경 정책 등으로 전기버스 운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가 내부 깊숙이 장착돼 있어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소방이 대대적인 진화 훈련을 벌였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교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버스 지붕에서 불꽃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사그라들질 않습니다. 지난해 1월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운행 중이던 전기버스의 배터리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지붕이나 내부 깊숙이 설치돼 있어 진화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을 채운 이동식 수조마저 활용이 어려웠던 겁니다. 일반 승용차의 4배, 2층 버스는 5배까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마치 시한폭탄 같이. 유독가스도 다량 배출되는 데다 소방대원들이 감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버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화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훈련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직접 불길 가까이 다가갈 필요 없이 멀리서 불을 진압할 수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입니다. 건물 지붕이나 벽을 뚫고 물을 분사할 수 있어서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 진입이 어려운 곳에서 쓸 수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기 버스 차량의 구조를 보고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소방은 대원들의 안전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절연복을 갖추는 등 장비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품 경매 회사 서울옥션 봄 경매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유품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김정아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910년 2월에 쓴 안중근 의사의 미공개 유목 녹죽. 사형 집행을 앞둔 시점이지만 푸른 대나무처럼 고든 힘이 필력에서 느껴집니다. 자주 보던 세로 유목과 달리 가로 글씨와 가로 손도장이 눈에 띕니다. 불도의 수행 경로를 동자승이 잃어버린 소를 찾는 여정에 비유한 시구를 적은 병풍은 종교인이자 독립운동가, 시인이었던 만해 한용운의 작품입니다. 한용운의 필적 가운데 보기 드문 열폭 대작으로 동글동글하고 개성 넘치는 글씨체가 인상적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만해는 그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국 독립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나아가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하는 목적지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중근, 한용운 유품 등 독립운동의 흔적이 담긴 유물이 대거 경매시장에 나왔습니다. 1948년 정음사에서 펴낸 윤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부는 달아해진 겉표지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 밖에 강화도 조약 체결 후에 세부 조항을 논의한 10m 길이 두루마리 4개 분량의 외교문서 필사본부터 종전 이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패전국들의 전범 재판 내용 속기록까지 독립유품과 근대 기록물들의 가치는 수천만 원부터 십수억 원까지 추정가가 다양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라 더 관심인 이번 경매는 오는 22일 진행되며 경매 당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래는 같은 이름의 드라마 삽입곡으로 서정적 가사와 감미로운 음색이 두드러집니다. 임영웅은 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며 드라마의 감동을 음악으로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고 신곡을 소개했습니다.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미국의 유명 음악 축제 코첼라에서 열띤 환호 속에 단독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제니는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코첼라 무대에 올라 1집 수록곡 만트라와 핸들바스, 라이크 제니 등을 선보였습니다. 제니는 이곳 사막에 돌아와 공연할 수 있어서 꿈만 같다며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2.3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해서 공기가 차갑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풀릴 텐데요. 내일은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에서는 출근길 안개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서 이동해야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곳곳에는 오늘 아침 도로 살얼음도 끼겠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5.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이 14도 등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모레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 주말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